네, 여러분 투자 고민 어디서 하시나요? 네, 다른 채널 가지 말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에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장 시작하기 전에 긴장감이 저도 있었고 네. 시장에도 좀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코스피가 1%대 상승, 코스닥도 0.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올라가니까. 그런데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요. 아침부터 막 투자 뉴스 보고 주식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오늘 뭐 어떻게 버텨야 되냐. 삼성전자 나왔잖아요. 실적 이렇게 어닝 쇼크 나오니까 네. 큰일 났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까니까 어머나 힘이 좋습니다. 이건 뭐 버텨준다가 아니라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세 25% 부과로 서한 우리나라, 네. 일본 이제 콕 집었고 그 밖에도 이제 나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 어떡하지 했었는데 요거 8월 1일이고 그때까지 협상 잘 되면은 낮춰줄 수 있고 네. 뭐 유예도 어쩌면 더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남기면서 지금 시장이 그런 것도 좀 반영하는 것 같죠? 아니 선혜 씨도 모르겠어요. 왜 시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죠. 그러면 저희와 또 함께 하셔야죠. 투자 어려울 때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흑심 페스티벌님께서 채무 씨, 나 대구 세미나 신청했는데 아직 문자 못 받았다고. 제가 이거는 나가면서 저희 제작진을 다시 한 번 더 쪼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 문자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또 뛰었습니다. 관세 리스크도 있었고 주말 사이에 또 감세 법안도 통과가 되면서 이 국채금리 쪽도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오랜만에 저희 국채금리 이야기도 해보고 또 국채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세미나 안내드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고 약간 들떠 있어요. 시장 때문에 그래요? 예상외라? 아니, 보고 싶었어요. 이분이 네.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모셔보도록 하고 세미나 안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 세미나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대구 얼마나 더울까요? 대구요? 더운데 서울도 덥고요. 맞아. 광주도 다 덥고요. 더워서. 지금 다 사우나라. 어쨌든. 네. 그래도 이곳은 아마 시원할 겁니다.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및 투자 유망 종목 체크해보는 시간 박지훈 부장님 출동하시고요. 이현주 부장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날짜 언젠가요? 날짜는 7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네.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에어컨을 저희가 최대한 가동을 해놓을 테니까 실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로 또 가볼까요? 광주도 광주. 세미나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오늘 요분 나오시는데. 그죠? 네. 저희 이혁진 차장님과 오늘 함께 하실 구혜영 차장님 네. 광주로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 한번 해보고요. 우리 구혜영 차장님께서 채권 투자 전략도 함께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네.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NH투자증권이었는데. 광주 맞아요. WM센터에서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모셔봅니다. 사실 이제 광주 안내해드렸지만 오늘 또 인천 세미나가 있거든요. 네. 인천 세미나에도 이제 방송 끝나고 출동을 해주시는 구혜영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계좌를 구혜종, 구혜영. 채권여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구혜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그래요? 네네, 너무 뵙고 싶었고요.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닌 걸로 알고 도망 다니신 걸로 제가 파악을. 저도 정보통이 네. 다 있습니다. 엔투에. 네, 사실 네. 제가 삼프로TV와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구독자 10만이던 시절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그 파크원보다 훨씬 더 작은 스튜디오에서 네, 처음 네, 네. 시작하실 때 그때 제가 채권 루키로 채권 루키? 네, 제가 여기서 3프로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 야, 그럼 3% 기둥 올릴 때 같이 하고 있겠네요, 진짜. 그때 제가 지분을 같이 꽂았어야 되는데 야. 지분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때랑 지분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는 뭐 그때 루키에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제는 세미나 출동하시면 진짜 반응이 진짜 좋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인천도 출동하신다고 오늘? 네, 오늘. 그렇습니다. 진짜 현장 가시면 요즘 느낌이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가? 일단 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스마트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으시고요. 질문도 날카로우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세요. 그래서 와, 정말 투자자들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약간 저희 이제 또 3프로 많이 보셔가지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도 고수님들이 뭐 매일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K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요, 저도 사실 채권에 대해서 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차장님,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유동성이 풀릴 때 나도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까? 투자를 직접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세미나 현장 분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하고 차장님 채권 하면은 사실 채권 투자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는 조금은 더 공부도 왠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요것도 좀 많이 달라졌나요? 현장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채권 지금 사도 돼요? 그렇겠죠. 지금 사도 돼요? 네. 근데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언제 금리 내려가나요? 그래야 이제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인하 시기를 또 물어보고. 네, 그래서 신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좋을까요? 이런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제가 2007년 이후로 처음 들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미국 그거 디폴트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라는 있어요? 질문을 제가 지난달에 3번 받았습니다. 세미나장에서도 그런 질문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 또는 우려, 또 채권 시장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믿음, 또 달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우 불신의 영역에 가득 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국가 부채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뭐 처음 들으셨다 이런 분들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심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오늘 그럼 자료도 가져오셨으니까 오늘 자료 제목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6개월 뒤에도 지금 금리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포트가. 근데 이 질문을 좀 해석을 해보면 6개월 뒤에는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역질문을 약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의 의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로도 근무를 하고 또 채권 운용도 해보고 또 이제는 리테일 고객분들께 채권을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고 또 같이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권 너무 어렵다. 어렵죠. 뭔가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세요. 그러다 저는 보니 하나 더 큰 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채권. 많이 필요하고. 왜냐면 주식은 가격이 딱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래도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쉬운데 채권은 뭐 큰 손 형님들이 어우 나 이만큼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사실 애널리스트 의견은 반은 틀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것을 볼 때 관점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6개월 뒤에도 지금 금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 같아? 파월이 몇 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그렇죠. 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6개월 뒤의 금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을 내릴 수도 없고 만약 어떤 단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투자에 만약 베팅을 한다면 그 확률은 실패할 확률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6개월 뒤에도 지금 금리일까? 만약 6개월 뒤에 확실하게 변할 것과 확실하게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금리의 우호적인 환경일까?
불확실한 환경일까? 네. 그래서 저는 6개월 뒤에도 지금 금리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고객들한테 던지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조금 확실한 이벤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환경이나 또는 통화정책의 환경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네. 그러면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지금 뭐 AI 시대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먼 미래보다는 조금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할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리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스토리 라인을. 야, 쫙 끌고 가시네. 그러니까. 저도 쫙 빨려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제 채권 투자라는 건 사실 길게 보잖아요. 네, 뭐 10년물, 맞아요. 30년물. 근데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좀 보고 들어가자?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왜 6개월일까? 네.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채권 투자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만기 3년, 5년, 10년을 그렇죠. 바라보고 들어가야 네. 되는데 왜 하필은 6개월이냐? 단타냐? 이것도 채권으로 치면. 숏으로. 네. 그렇죠? 간단하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 제가 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일주일 그렇죠. 예. 그 한 3년 뒤는 어떻게 보시나요? 3년 뒤도 모르죠. 네. 사실 제가 리서치에서 근무할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기금 이런 데서 이제 저희한테 소위 말해 숙제, 리퀘스트를 주시는데 네. 거기에 보면 앞으로 3년치, 10년치에 대한 금리 궤적에 대한 전망치를 찍는 숙제를 주세요. 이것도 일종의 점도표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걸 이제 컨센서스로 모아서 네. 그런 네. 이제 공적기관들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제 네.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3년 뒤, 10년 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채권은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채권을 투자하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몇 %인가 거기서 사실은 출발해야 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간 내가 원하는 고정 수익을 확보한다라는 목표에서 사실 채권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그게 장기 투자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고객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게 내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연에 4%짜리 금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는데 네. 이게 예금하고 다른 거예요. 예금은 그냥 가입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분기에 한 번이든 뭐 반기에 한 번이든 이자를 주면 끝인데 네. 채권은 시가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애초에 투자 목적 자체를 긴 10년 동안에 고정금리 4%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하고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인 이벤트에 민감해지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가 내가 이 투자를 계속 지속해도 되는가 또는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또는 매우 높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니터링에 대한 저는 적절한 주기는 한 6개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시는 것도 저는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너무 길게 보는 이야기는 사실상 조금 현학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네. 높아서 적정 시기는 한 6개월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측 가능한 범위도 약간 일단 6개월 정도는 그렇죠. 네. 네, 좀 가시성이 있는 것 같고요. 반년쯤. 네. 그럼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이제 연말, 연초 뭐 그러네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조금 길게 봐야 되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네. 뭐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스케줄을 보면 네. 10월 말에 FOMC 있고 네, 네.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인가 9월에 인하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얘기 많았다가 이제는 7월 얘기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이슈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기로 7월이든 9월이든 다시 좀 접어든다 하면 우리는 채권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아, 좋죠. 이런 사이클 좀 네. 봐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두 분께서 보시기에 투자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요. 많은 컨센서스를 사실 이 자리에서 잘못 항상 보셨어요. 시장 모든 컨센서스를 수령하시는 분들인데 네. 연중 9월에 인하할 수 있을까요? 연준은 9월에 인하를 할 수 있을지. 네. 저는 한 달에 한 표 던집니다.
그럼 전 못한다 할게요. 아니 왜냐면 지금 네. 명분이 너무 없어지고 있다. 아,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 네.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명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네, 목구멍에 포도청이 그래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희한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6개월 뒤에 미 국채 시장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벤트는 뭔가? 확실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급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우려. 수급. 즉 앞에서 제가 2007년 이후로 처음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미 국채 그거 디폴트 나는 거 아니요? 라는 질문을 제가 3번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인기가 수급에 대한 없어져서. 걱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금리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트럼프가 정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미국채를 더 사줄 사람이 누구인가? 아하. 라는 질문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네. 입찰할 때 수요 보고 맞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사실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내가 부채를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이 문제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 부채를 늘렸을 때 또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살 네.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맞아요. 네. 살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면 사실은 발행이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인 건데 올해 상반기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네. 다른 나라들의 미 국채 수요를 줄였다. 즉 중국이 팔고 있다. 일본도 더 이상 안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채권에 대한 발행을 늘렸을 때 네. 누가 이걸 사주지? 라는 불안감이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강하게 지배가 됐던 그렇죠. 거고 그 결론이 궁극적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디폴트라는 키워드까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이 미 국채 10년 금리를 4.6%까지 끌어올렸었는데 네. 그럼 수요에 대한 이슈가 만약 진정된다면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 이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키워드를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첫 번째.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금융규제 완화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은행들한테 니네가 좀 사줘 우리가 규제 좀 풀어줄 테니까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맞습니다. 될까요? 얼마 전 그 SLR 많이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그냥 전문 뉴스를 용어까지 본 아세요. 뉴스를 S 뭐예요? 뉴스 SNL? SNL 말고. 좀 설명 좀 해. 나 모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네. 요거는 장표를 한번 네네네네.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 사실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사실상 후행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행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시차를 두는 건지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불확실했던 것을 해결한다면 조금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장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미 국채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중앙은행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네. 일본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국가별 중앙은행 기준으로 봤는데 미 국채를 전체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해외 투자 수요가 대략 한 전체의 3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외국 중앙은행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또 외국의 연기금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18% 정도이고요. 미국의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16% 정도. 그리고 기타 수요들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있는 연금펀드라든가 미국의 개인들이라든가 네. 이런 자금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대략 한 29% 정도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장의 우려는 뭐냐면 이 해외 투자 수요 중에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이 채권 수요가 구멍이 나는 건데 그렇죠. 이 구멍 난 걸 누가 메우지? 라는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리한테는 미국의 상업은행,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 있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제도 개편을 통해서 미 국채를 담보로 잡아야 되는 제도를 우리는 만들고 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결국은 해외 투자 수요에 구멍이 나는 것을 메꿀 수만 있다면 사실상 미 국채 디폴트 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극단적인 질문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이후부터 사실상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언제 할 수 있냐, 경기는 어떻게 되어 가냐,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에 대한 함의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 수요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유지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하니 일단 유지된다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금융규제 완화, SLR이라는 제도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살 수 있는 미 국채량이 얼마 정도 될까? 네.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4,500에서 한 7천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네. 현재 수요에서 대략 한 7천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를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인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요거 정리 다 같이 하고 나서 네네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법안들이 확정이 되면 대략 한 MMF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매수 규모,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한 1.6조 달러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존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던 수요가 24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신규로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대략 한 2조 정도 이상의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시장보다 한 10% 정도의 수요를 신규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1년에 순 발행하는 채권 규모가 대략 한 1.2조 달러 정도라고 해요. 네. 만약 이런 제도 개편들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을 최소 1조 달러 이상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채권 발행하는 것만큼 수요를 내부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이 연구기관차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의존도 또 연준에서의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제도 개편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정부가 가지고 있죠. 네. 물론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도권 자체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외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결정의 시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네. 결정 여부와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선 수급은 사실상 우리가 상반기에 봤었던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준이 만약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12월까지 현재 컨센서스는 대략 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한 50bp 정도는 인하될 수 있다. 네. 그게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경기의 그런 여건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그렇다면 미 국채 10년 금리는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네. 그 근거를 네.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단기채를 좀 발행을 많이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거 뭐 단기채인지 장기채인지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금융규제 완화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단기채 구간이에요. 단기채. 네. 그리고 단기채가 금리가 후두둑 떨어지면 장기채가 바로 1대1로 대응은 하진 않더라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이 안정되면 그 위에 있는 테너들도 조금씩 수급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사이드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미국채 디폴트 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게 불안감의 심리의 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진자처럼 추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항상 끝에서 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불안감의 끝에 지금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제도 개편을 통해서 조금씩 중간으로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나요? 막 빠져나간 돈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니터링 하는데 최소 2, 3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해요. 시차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영향이 아주 컸다, 적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잔고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고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딱 이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자료에 있으니까 맞아요. 시나리오별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또 리플레이션 상황까지 지금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천천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는 쏠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트럼프가 올해 이제 초에 어떤 트럼프 세션이라고 하죠. 리세션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언급을 하고 실제로 시장은 우와 리세션이다. 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매우 깊게 작용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진다. 근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금을 좀 사야 되나? 금을? 그렇죠. 안전을? 네. 안전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이 기존의 이 전통자산에서 조금 벗어나야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증시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금리도 불확실성이 커질 겁니다. 이게 저성장에 막 시장에 반응하다가 어느 순간 고물가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전환이 됐다가 또다시 저성장이 됐다가 결국은 금리는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는 사실 채권 시장 내에서는 좀 이론적으로는 중기채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중기채. 만기가 너무 긴 것으로 가져가지도 말고 너무 단기적인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사실 금리가 박스다. 또 증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스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스텝 잘못 꼬이면 와르르?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려운 전략이에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설령 기정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찢어봤어요. 저성장 국면하고 이 고물가 국면. 만약 저성장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 라고 되면 경기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저성장이 어떤 관세 정책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지금처럼 지연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고물가에 대한 경계감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 시나리오로 올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자산은 미국의 장기 국채입니다. 장기채. 반면에 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도 사실상 경기가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업 실적이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하반기에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또 열어보면 또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강하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란 있을 수 없다. 또는 이미 그 약간의 진폭이 침체였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상 성장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고 정책은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는 리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리플레이션이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예전에 사회 시간에 잠깐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돈 푼다는 개념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디플레이션 되던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장과 고물가의 조합이겠지만 이 구간을 쪼개보면 디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와
리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혼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디플레이션과 리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양분해서 가져가면 오히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장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는 디플레이션에서는 무조건 안전, 장기채, 네. 안전자산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고요.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성장, 그 다음에 고금리. 고금리.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네. 미국 초장기채와 그리고 브라질 국채 같은 신흥국의 고금리 채권을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면 사실상 저성장도 대응이 가능하고 고물가도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상 시장은 사실 우리가 목표는 예상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 시나리오 1번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시나리오 3번으로 그렇죠.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변동될 때 그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희는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채권을 활용해서 경기 사이클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주식을 몇 퍼센트, 뭐 채권을 몇 퍼센트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채권 안에서도 또 네, 그럼요.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채권 오. 안에서도 사실상 만기에 대한 분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예를 들어 상승하는 시기다. 네. 그럼 만기를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를 시작했지만 아직 인하에 대한 속도나 어떤 컨센서스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렇죠. 네. 어떤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이럴 네. 때는 오히려 단기 채권 사시는 게 좋고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졌다. 경기 침체 속도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시장에서 보인다.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네. 있다. 그럴 때는 장기채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장기채를. 채권도 경기 국면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국가별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국가 그리고 위험하지만 고금리를 주는 국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 두 개도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섞는 정책들이 섞는 투자 전략들이 채권 안에서도 무궁무진합니다. 채팅창에서 마침 테스트강님이 저한테 꼭 집어서 선혜님 브라질 채권 투자도 질문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브라질 채권 얘기를 해주셔서 신흥국 채권 가운데서도 브라질 같은 고금리 신흥국의 고금리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흥국 고금리가 왜 매력적인 거고 하필 왜 브라질이에요? 특히나 강남의 큰 손들이 뭐 막차를 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들리니까 브라질 채권 쪽으로 맞습니다. 조금만 브라질 채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기회 비용 중에 네.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회 비용? 네.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큰 기회비용 같다. 아깝다. 좀 줄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줄이고 싶다. 네. 이건 포기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이건 좀 아깝다. 걸기가 좀 그래. 아깝다. 네. 아깝다? 시간? 투자할 때 가장 아까운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네. 2배를 만약에 이익을 보셨다고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세금 얼마 내야 되죠? 그 기회비용을 말씀하신. 그렇구나. 난 계속 지금 뭐 곧버스 얘기해야 되나? 이런 너무 얘기를. 많은데 막 복잡했는데 맞아요. 세금. 세금 가장 아끼고 싶은 아깝지. 거. 내 입장에서 가장 큰 기회비용. 저 돈도 내 돈인데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금은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융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브라질 채권이에요.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랑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시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고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요. 브라질 하고만 그래요? 네. 브라질만 유일하구나. 브라질 국채.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만 있다면 세금 안 내는 자산 땡큐 아닌가요? 그런데 심지어 그 채권의 쿠폰이 이자가 매 연마다 따박따박 한 10% 정도를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한 13, 14%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금리가 13에서 14% 정도 범위에 있고요. 저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10년 정도 있는
표면금리 10%짜리 국채예요. 자, 그러면 야. 우리가 매 연마다 따박따박 10%씩 이자를 받고 네. 그리고 10년 뒤에 만기에 원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만 생각해봐도 그냥 10년 뒤에 2배 정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비과세라는 매력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네. 자산이 되고 또 절대적으로 표면금리가 높다 보니 이 이자에 대한 매력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음.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많이 주는 건 고위험이다. 네, 환율 변동성이 좀 맞습니다. 크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네, 좀 네. 있으니까요. 네. 사실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고금리, 비과세라고 네. 하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작용을 했고 그때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그때도 쿠폰이 10%짜리가 있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네네네. 근데 환율이 그 당시 이제 원화로 환산한 헤알의 가치가 600원 정도였어요. 600원 정도요. 네. 그러니까 헤알을 사는 데 있어서 원화로 비교하면 600원 정도인 거죠. 근데 그 헤알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190원까지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네요. 네. 그 사이에 브라질이 재정 정책도 매우 방만하게 쓰면서 네. 재정 건전성도 떨어졌고 네. 신용 잔급도 떨어졌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내부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졌고 네.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브라질 채권은 너무 고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비과세인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환율이랑 이 금리 변동성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분들이 학습 많으세요. 효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브라질 하면 위험하다. 맞아. 네, 따라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고호 사이클이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과거의 10년을 답습할까? 아니면 네.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네. 설명을 좋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50원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나 때는 말이야. 나 2000년부터 때는, 2020년까지 한국의 평균적인 환율이 대략 한 얼마 정도였을까요? 이것보다는 좀 낮았지 않아요? 아니면 대략 더 한 높았어요? 1,150원 훨씬 정도. 낮았죠. 1,150원.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네. 뒤에서 저 뒤에서 조금 연세 지긋하신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또 나 때는 900원이었어. 900원도 봤어. 그러세요. 근데 점점 그랬던 네네네. 환율이 아. 올해 연초에 1,480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지금 좀 진정이 돼서 1,35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네. 전 경제부총리가 원화는 1,400원 유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얘기 했죠. 많이 네. 1,400원 유노멀. 네. 평균 1,150원인 나라에서 1,400원은 유노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나 외화 유출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근데 지금 1,350원에서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 제가 컨센서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300원 정도까지는 연말에 다시 내려갈 것 같아 라는 뷰도 있고 네. 연말에 1,400원 넘지 라는 뷰도 있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두 분의 이 극단적인 뷰의 이 중간 지점이 어디로 오냐면 그래도 1,350원 아래에서는 환전하자로 귀결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원화를 올해 연말에 1,300원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점진적인 어떤 원화의 경로를 보면 원화는 약세 기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간으로 저점이 점점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원화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조금 약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좀 반면에 브라질은 어떨까? 브라질은 제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GDP는 얼추 비슷해요. 근데 2030년에 두 국가의 GDP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네. 두 국가의 GDP 순위가 대략 한 5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누가 더 윈가요? 브라질이 올라가죠?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브라질이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국가 경쟁력이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브라질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네. 원화의 미래는 약간 약세 쪽, 그다음에 브라질은 국가의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쪽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원헤알은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600원에서 190원까지 하락하는 방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 250원에서 지금보다 높아지는 구간으로 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브라질 국채를 10년 만기인 그 쿠폰 10% 주는 채권을 네. 사시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연환산으로 대략 한 13% 정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기준이고 세전 기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또 만약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해서 이것이 억셉트가 돼야 사실 투자를 할 수 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알이 지금보다 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약해졌을 때 그래서 만약에 원헤알이 다시 190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는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몇 %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8% 정도 돼요.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보다 환율이 20% 이상 깨져도 만약 그 채권이 세금 없이 대략 연환산으로 한 8% 정도 달리로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면 네. 나에게 그 자산은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렇게 감안을 해본다면 이 채권은 지금 매우 흥미로운 지금 구간에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료 잠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채권이요. 어떨 때 사면 좋으냐면 요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달걀 이론인데 네. 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요. 네. 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채권을 사기 시작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금리 정점에서는 만기가 짧은 채권, 그 다음에 B1에서 B2처럼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서는 장기 채권으로 갈아타면 좋은데 브라질은 근데 헤알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되기 시작한 참고로 지금 브라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네. 15%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분할해서 천천히 만기가 10년 정도 되는 긴 채권을 모아서 사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연환산으로 한 8%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8%에서 13% 보수적인 것까지 계산을 그러니까요. 해주신 거고요. 네. 8%는.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서 벌써, 네. 한번 끊고 가야 돼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우리 해볼 거니까 잠깐만 광고 볼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수인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채권 여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혜영 채권을 네. 이렇게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오늘 집중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참여도가 높습니다. 재밌는데. 제가 너무 네. 재밌게 지금 듣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의 채권 수요 이걸 받침해 주는 게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큰 축으로 하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한 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네. 예전에 그 싸이월드 네. 도토리가 1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도토리 5개면은 배경음악을 살 수가 있고 뭘 꾸밀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믿고 발행하는 회사는 싸이월드라는 회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석을 했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뭐 핫 키워드가 된 건 맞아요.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채권과 관련이 있구나. 미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의 하나의 카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그럼 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이제 코인이나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초보적인 관점이라 제가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 또는 어떤 이것이 얼마만큼의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뭐 최근에 보면 JP 모건에서 1조 달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 우리가 비트코인도 있고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시 달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위상을 다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을 텐데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제도를 하나 중간에 꼈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그렇죠. 그러니까 평평하던 세계를 지금 꾸불꾸불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에서 이제는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보호무역 과정에서는 비용도 늘어나지만 사실은 편을 잘 먹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보호무역의 어떤 블록에서 어떤 뭐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 또는 통화 가치는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서 일단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글로벌의 경제 어떤 그 무역의 당사자들 또는 경제 주체들은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불안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 또는 자산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라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어떤 자유로운 것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 또는 위치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안정성이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스테이블이라는 단어와 저는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관점에서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강한 국가로서 현재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즉 국제 경찰로서 역할은 하지 않지만 네.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내가 너를 계속 누르고 있으려고 하면 상대국을 누르려고 하면 무엇이 기반이 돼야 될까요?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달러는 사실상 지배력이나 또는 신뢰가 패권이 뭐 추락한다.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약간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 이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안정성 또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만약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담보 가치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변화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나 또는 그것에 따른 경제적 판도 변화에서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패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저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하고 다른 점,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를 사놔야 된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근본이제 어떤 것처럼 어떤 담보를 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묶어놔야 된다. 근데 그 담보가 뭐죠? 국채다. 국채.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상 국채의 지위의 안정성과 달러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디지털화된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의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을 모두 사실상 만들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집중해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저희가 뭐 장표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조 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 시총이 만약에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규모가 만약에 늘어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 국채를 계속 담보로 끌어들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위 또
통화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안정장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워낙에 지금 얘기가 네. 많이 그렇죠. 광분이라고 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심리가 뭘까 네. 사람들의 이런 부분으로 진짜 생각해 볼 수 있게 짚어주신 것 같고 네. 어느덧 좀 아쉽게도 보내드릴 시간이 시간이 다가와서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채권에 대해서 다 짚지 못했어요. 다 짚지 못했다고 말할게요, 차장님. 그러니까 또 나와주시고 일단 약속을 하나 받고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해주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채권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으로 제시해 주실 만한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많은 투자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높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 채권에 대한 어떤 투자의 본질보다는 자본 차익의 기회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우리가 뭐 이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라는 목적 위에 사실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자본 차익을 알파로 누리는 것인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라는 알파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 자산에서 안정적인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자산의 어떤 틀을 쌓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이러한 어떤 이자에 대한 또는 안정적 캐시플로우를 압도하는 어떤 자본 차익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누리고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로서 더 좋은 또 캐시플로우 흐름을 만드는 것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 매우 유익한 투자 자산이고 또 안전한 자산이고 또 매우 자본 차익도 깊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이시고 또 채권에 대한 정보도 많이 키우시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그리고 어떤 알파에 대한 기회를 같이 계속 좀 밸런스 있게 누리는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하네. 감사합니다. 고영 차장님 오늘 인천 세미나 무사히 또 잘 가셔서 발견해 주시고 뒤이어 있는 광주 세미나도 잘 다녀오시고 저희도 또 뵙겠습니다. 출연해 주시기를 또 약속 받아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국채 또 채권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황 한 번만 볼까요? 상승폭 좀 줄여서 코스피는 0.79% 3,100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3,083선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있는데 오늘 또 마감까지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